올 들어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목표한 물량을 초과 달성한 조선업계에 올해도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가스전의 발주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진 회장은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은행권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에 발맞춰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지난해 파리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 규제의 약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승폭 감소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주춤한 아파트값과 별개로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0.38%. 올 들어 상승폭을 키워오던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억대 재건축 부담금 발표로 인한 효과보단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와 후속 조치가 계속되면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대폭 줄이는 신 DTI를 발표했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등 투기 수요 걷어내기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단지 거주자 중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주춤한 모습이지만 거래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오늘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491건. 역대 최대였던 2015년 1월 거래량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목돈을 가진 수요자가 유입된 데다 다주택자 중 오는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지방 수도권 주택을 팔고 서울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리 대책으로 전매가 금지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26일 기준 1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06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43%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대책 이전 보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 파리 대책 이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가 늘었지만 올 1월 거래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시장에 몰린 수요가 분양권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던 조선업계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수주한 물량이 모두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조선업계는 올해도 시황이 살아나면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는 LNG선과 LPG선의 수요 증가로 가스선 발주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98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해 수주 목표치인 75억 달러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수주 목표치인 20억 달러를 넘긴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65억 달러 수주를 예상했지만 4억 달러 초과한 69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시황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꾸준히 물량이 나오면서 목표치를 웃도는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시황 개선의 속도가 붙으면서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특히 올 한 해 조선업 시황을 이끌 선박으로 가스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해운 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하루 3만 달러 수준에 머물던 대형 LNG 운반선의 용선료는 12월 말 하루 8만 2천 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의 발주가 있었던 2014년의 용선료와 같은 수준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총 8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 발주된 LNG 운반선 23척의 35%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에만 LNG 운반선 4척을 몰아 수주한 만큼 올해에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초대형 LPG 운반선 역시 용선료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동과 일본 구간 LPG선 운임은 톤당 30에서 40달러로 지난해 20에서 30달러보다 10달러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과 호주의 LPG 선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선박 과잉 상태인 LPG 운반선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진 회장은 암호화폐 투기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을 찾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창립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창립 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자율규제위원장에는 한글과 컴퓨터 대표를 역임했던 전하진 전 국회의원을 선임하는 등 지도부 구성도 마쳤습니다. 진대재 회장은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작용을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 알고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또 거기에 관계되는 암호화폐 많은 생태계에 관여하는 분들이 뭐 이익을 본다고 말하기는 모르지만요. 적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건전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암호화폐 투기 논란은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로 옮겨붙은 상황입니다. 부작용이 많은 암호화폐는 떼어내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현 가능하냐는 겁니다. 협회는 이 같은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해킹당하지 않는 원장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이 원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퍼블릭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를 고려하면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며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발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벤처기업 전용 KB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벤처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기관이 추천한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천억 원씩 앞으로 5년간 총 1조 5천억 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KB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땡스2 기업대출과 산업단지 더드림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총 3조 5천억 원 규모로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유망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왔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IBK 벤처 스타트업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 창공 입주기업이나 벤처 인증기업, 정부의 창업 벤처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기업을 상대로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감면해줍니다. 오는 2월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2020년까지 9조 원 규모의 두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중 약 3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8조 8천억 원의 자금을 벤처기업 투자 및 자금 지원에 투입합니다. 스타트업과 신성장 미래에너지 산업 관련 금융 지원을 위한 1,000억 원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공감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을 앞에 놓고 좀 더 의지를 갖고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2월 중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개최가 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관련 부처의 장차관과 핵심 공무원, 청와대 참모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인데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실 평소 정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분발을 당분했던 기존의 발언 수위와 비교를 좀 해보면 강도와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청년 실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을 보면 역대 최악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이런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며 두 자릿수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상당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청년 실업률은 2014년 처음 9%대로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공행진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 추운 겁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칼바람은 더합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과 취업 준비생 등을 아울러 사실상의 청년 실업 수준을 나타내는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합니다. 이 얘기는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자리에 청년들도 직접 참석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토론도 나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청년들과 정부의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관해서 가감 없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손한민 청년 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혀 잘 담겨지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진데 청년과의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이재은 씨는 대부분의 정책은 대학생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라며 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3, 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강한 어조와 동시에 자신이 직접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각 부처는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이기도 했고요. 취임 후 업무 지시 1호 사항이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취임 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설치를 했고요. 일자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직접 챙기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심지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향후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오는 2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꽁꽁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 시장에 과연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해법이 나와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와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 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여러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건축 연한 연장으로 영향받는 곳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여러 고려 요인이 많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정부에서 결론 내린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 다가구 주택 보유세와 과세 형평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조세 재정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65살 A씨가 올해 들어 1월 연금 수령액으로 200만 7천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수령 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5년간 수령을 연기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유가 상승 영향으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떨어진 109.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급등한 점이 소비자 심리에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복지와 여성, 노동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 약자 차별 조항을 없애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 통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법제처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매숙 처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책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와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정과제 입법 총괄 조정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전자산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제품을 3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5번째로 많이 소비했습니다. 오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발간한 최고 경영자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생산 규모는 총 1217억 1700만 달러로 전년 1080억 3천만 달러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에서 6.8%로 소폭 확대되며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중국으로 6,824만 9,100만 달러, 38.1%에 달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2위는 2,340만 5,100만 달러, 13.1%에 미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자산업시장 소비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505억 1,700만 달러로 전년 516억 5,600만 달러 대비 1.8% 감소했지만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4,708억 달러와 4,252억 달러를 기록해 1, 2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호주 오픈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현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이 편의점에도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GS25는 모바일 앱 나만의 냉장고 핫딜을 통해 테니스 라켓 100개를 한정 판매했습니다.
정현 선수가 사용하는 것으로 브랜드 요넥스의 테니스 라켓 2종을 각 50개씩 총 100개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오징어 수입 가격이 작년 설 때보다 70% 넘게 올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대비 20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41개 품목은 하락했습니다. 농산물은 밀가루가 31%, 설탕 30% 오른 것을 비롯해 9가지가 올랐고 수산물은 오징어가 76%, 쭈꾸미가 5.5% 오르는 등 7가지가 올랐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3시간 20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밝혔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현 상황에선 조사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특별감독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1부 박유라입니다. 나날이 최저기온을 갈아치우더니 오늘은 절정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8도, 한낮에도 영하 11.4도로 올겨울 최고 추위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유지되면서 가축과 작물의 동해, 수도 간 동파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강한 바람과 대기의 건조함까지 더해지면서 화재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단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제주도와 충남, 호남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고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